자, 그 맞고 말기의 정치 변동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그 기본 강의 규제에서 잠깐 그 전반적인 대략으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때 이제 안세이 다이코쿠부터 이제 볼 텐데 안세이 대옥이라고 하죠. 배경을 보면 미일수호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청왕의 칭여를 받지 않고 막부가 단독으로 조약 체결하는 거 보고 이제 종황 양의론자들이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막부 세력들이 종황 양의 세력들, 그러니까 반막부 세력들을 안세이 대옥을 통해서 대교 숙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시다 소인은 이제 후대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 있죠.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을 길러낸 인물로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요시다 소인이 죽고 나서 이거에 대한 종황 양이파의 이제 감정이 상당히 들끓게 되고 결국엔 이 나우스케가 그 당시 이제 미일수호 통상 조약을 주도하고 안세이 다이코쿠를 주도했던 이 나우스케를 암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친마쿠파 인사와 서양인 태도가 확산됐다. 그래서 이제 막부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것이 공무합책 운동이에요. 공무합책 운동도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건데요. 요때 공이라는 것은 공가를 의미하죠. 무라는 것은 막부를 의미해요. 그래서 공과 막부, 그러니까 조정하고 막부가 같이 정치를 한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그런 종황 양이파들의 분열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다. 그래서 종황 양이파가 이때 분열되기 시작해요. 종황 양이파가 이제 두 개 부류가 있었는데 좀 온건파가 있었고 좀 강경파가 있었어요. 온건파들은 주로 사스마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강경파들은 조수변 출신이야. 그래서 사스마 전편 출신들은 이 공무합책 운동 때 이걸 참여하게 돼요. 근데 조슈는 거부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스마변과 조슈변이 어떻게 대립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이제 종황 양이파지만 이런 공무합책 운동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온건파냐 강경파 가지고 대립을 하게 되고 오히려 사스마편은 이제 누구 편에 들게 되면 막구 편에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고다이고 청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막부하고 대립이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갖고 요 편에 들어. 그래서 막부, 고다이고, 사스마가 한 편이 됐고요. 그리고 조슈와 그 일부 이제 공가 세력 중에 불만 세력들이 있어요. 요 조치에 대해서. 요 세력들과 연합해서 한 편이 돼서 대립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무슨 것들이 일어나냐면 8.18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조수변의 그 번사들, 그 사무라이 계층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고메이처왕이 공무 합체 조건을 양이 시행을 막,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조슈 번사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고메이처왕이 그다음 공무합체 조건을 양의 신행을 전제 조건에서 막부에 요구하게 되고, 그런데 이때 이제 고메이처왕의 요구를 막부에서 수용하게 돼. 그래서 예전에 고메이처왕과 고다이고 청왕이라고 또 하는데, 하여튼 그 청왕하고 이렇게 막부 간의 관계가 친선 대립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아까처럼 친선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그 조정에서는 조슈변과 예전에 연결됐는데 이 조슈변이 쳐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스마변과 연결돼. 그래서 사스마변을 중심해 갖고 청왕 막부가 새롭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조슈변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스마변이 청왕과 막부와 손을 잡고 이 조슈변의 쳐낸 사건 이걸 뭐라고 하냐면 8.18 정변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쳐낸 조수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다시 공격해.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 그렇지만 패배를 하게 돼요. 이게 뭐게 되냐면 김모의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8.18 정권에서 이제 쫓겨난 얘들이 무슨 사건을 일으킨다? 김모의 변을 일으켜서 했지만 결국에는 패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막부는 조슈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 당시 그 조슈 전투를 하죠. 제1차 조선 전투. 거기다 조슈는 4개국 연합함대 공격을 또 받게 돼요. 예, 시몬세키 포격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틈을 타서
이제 조슈변이 약해지니까 공격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조슈변이 이제 지게 되고 번뇌에 있는 종황 양이파를 처벌하고 막부의 명령을 따를 걸 약속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는데 사스의 전쟁이 나요. 누가 싸우냐? 사스마 변하고 그 당시 사스의 간 영국 간 싸움인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남아국기 사건이 나. 이 남아국기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 남아국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 그 일본인 그러니까 사스마변의 변주를 이제 그 포위하고 있는 다이모드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부사들이 영국인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사스마변이 번주가 가고 있는데 그럼 비켜줘야 되는데 말 타고 계속 있다고 해서 건방지다고 해서 죽여버린 거야. 칼로. 그러니까 영국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영국이 사스마변을 공격을 해요. 근데 사스마변이 영국한테 패하게 돼.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영국한테 개겨서는 안 되겠다. 서양세계 때. 특히 이제 아까 그 시모세키도 조스변도 그 시모세키 포국 사건을 계기였고 이제 서양한테 개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종황양이파들이 변신을 하게 돼. 그래서 종황양이파들이 원래는 종황양이를 했잖아요. 근데 양이를 포기해. 그리고 그 뭐냐면 종황파들이 이제 뭐냐면 양이를 포기하고요. 개국 노선을 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제 양이를 포기하고 서양과 이런 그 세력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힘을 키운 다음에 탐학을 집중하자. 그래서 종황양이파들이 뭐냐면 양이를 포기를 하게 되죠. 포기하고 종합파들이 이제 양이를 포기하고 탐학에 뭐냐면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아까 조슈변하고 사스마변에서 종황양이파들이 물려났다고 했죠. 아니, 조슈변에서. 그래서 조슈변에서는 이제 종황양이파들이 다시 들어가서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사스마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조수범과 적대적이었는데 보니까 한번 깨지고 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먼저 막부하고 손을 뻗자. 그리고 막부하고 손을 끊고 탐학 운동에 가세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무슨 번을 이제 손을 잡게 되면 조슈범과 사스마본이 예전에 대립적이었는데 뭐냐면 손을 잡게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운병연합이라고 해요. 운병연합. 이걸 이제 했던 것이 이제 뭐였냐면 그 사카모토 노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적대적이었던 조슈아 사스마가 종황을 바탕으로 타막을 기치로 해서 손을 잡게 되는데 이게 조슈아 사스마 연합병이야. 이걸 사초 군사 비밀 동맹이 나오죠. 근데 이때 이제 여기 비밀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도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아까 이제 1차 조수 전투에서 그 전투에서 물려났던 조슈군의 종황양파에 다시 집권했다는 소문을 들은 그 당시 막부가 제2차 조수전변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스마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사스마가 거절하죠. 근데 아직까지 사스마가 조슈아 붙었는지 몰랐어. 하여튼 자체 병력 가지고 조슈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오히려 이제 신무기를 무장한 조슈군이 그 당시 뭐냐면 사무라이 군대인 막부군을 격파한 거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조슈변은 농민과 존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군이 아닌데 전문적인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막부군을 신식무기로 무장된 군대가 격파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2차 조슈전변에 의해서 조슈변한테 그 정보에 실패한 그 막부군은 정치적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상실되죠. 군사력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막부가 이제 혼자심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꼼수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정봉환이야.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당시 고메이 처왕이 죽고 메이진 처왕이 이제 그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메이지 처왕은 혁신파 공경들을 포진시키고 그 당시 사스마 조슈본 하급무사들을 뭐냐면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게 돼요. 물론 이 메이지 처왕이 이제 어리니까 메이지 처왕이 이제 뭐냐면 그 실제 한국보다는 주로 혁신파 공경들이 주를 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사스마 조슈본 같은 세력들과 연결을 하니까 거기다 군사력까지 약해진 그 막부 입장을 때는 정치적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카모토 노마의 견인을 받아서 이 사람도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제 기출에 언급했던데 그 사카모토 노마는 대정봉환하고 그 앞에 있던 사츠 군사동맹을 이끌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하여튼 이 사람이 무슨 권유를 했냐면 독국가 중심의 봉건 연방제를 개최하자. 그래갖고 권력을 일단은 그 어딘 메이치 형한테 넘기고 근데 메이치 형이 어리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독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번들이 연합해서 정치를 하자. 그러면 독국가가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이 대정공항을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대정공항을 어린 청왕이 멋모르게 수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이제 나머지 사스마 조슈보는 도저히 참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조정 내에서 막부 세력을 쳐내고 막부를 폐지시켜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권력을 이제 창출하게 되죠. 이 회의가 뭐냐? 고고수회의야. 그래서 이 고고수회의에서 왕정 복구를 선언하고 막부를 폐지하고 삼직을 설치하고 그다음 쇼군의 간이와 영지를 조정이 몰수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 에도 막부가 멸망을 하는데 그러면 막부 입장할 때는 이런 그 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막부가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새 정부의 막부를 규정하고 토벌군 에도도 공격시켜요. 그래서 토바 후시마 전투에서 막부군이 패배하면서 장군 요시노부가 항복을 해버려요. 이게 마지막 장군인데 근데 이 쇼군 장군 요시노부는 상당히 원래 장군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쇼군이 떠밀려서 장군이 됐던 거고 도바 후시마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냥 알아서 항복을 해버려요. 오히려 이제 막부의 잔존병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싸울 수 있으면 싸울 수 있었는데 그냥 항복을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후대에 큰 대우를 받아요. 메이지 정권부터. 그래서 연봉 생활도 하고 고액 연봉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 돼요. 이 사람은. 자, 하여튼 대정봉환이 이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쭉 얘기를 했고, 자, 요 가정들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하룻밤의 일본사 이런 것들을 이제 있으니까 좀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아트 내용을 자, 1858년에 미일수로통상 치경 문제를 계기로 국내 정치적 갈등이 정면에 드러났다. 막부는 통상조약 체결을 결정하고 청왕의 치결을 요청했는데 이에 고메이 청왕이 이를 거부했다. 예상 못했던 청왕의 반대로 불구하고 4월 막부 최고 책임이었던 다이로에 취임한 이 나우스키는 통상조약 조인을 강행했다. 이런 막부의 태도에 대해 양해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비판함으로써 독국가 막부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막말의 막부의 반막부 세력은 종황양의론에 입각하여 막부를 비판했다. 종황양의론은 독국가 후기 미토 학파의 명분론에 입각한 종화론과 하이사상을 바탕한 양의론이 결합된 것이다. 원래 별개 논리였던 종황양의론들은 통상조약에 대한 청왕의 거부와 이를 무시한 막부의 결정을 계기로 해서 막부의 개국 노선을 비판하는 주장을 통합됐다. 자, 막부는 반막부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처음엔 안세의 대국이라고 불리는 강경 탄압책으로 대응했다. 이 나우스키는 양이파 인사들 체포하고 사형을 포함한 처벌을 내렸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나 막부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1860년 3월에 이 나우스키의 암살 사건이 발생됐고 친막부 인사와 서양인에 대한 타락과 확산되었다.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토예요. 이토 시도공이. 이토가 이제 원래 요시다 소인의 그 문화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요시다 소인의 시체를 보고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목이 다 잘리고 사지가 다 잘린 시체를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 나우스키의 암살 사건에 개입을 해요. 이 사람도. 자, 가격파 종황양의도자는 청왕에 거주하는 교도에 직결하여 정치활동을 전개했고 1862년에 대표적인 운번이었던 조슈의 양의론자에 득세하여 한층 세력이 강화됐다.
한편 막부는 종합양이도를 억압하기 위해서 조정과 강경에 대한 정책인 공모합체론을 제시했고 그 이단으로 막부는 고메이치 왕의 여동생 가즈노미야와 14대 쇼군이었던 도쿠가 이에모치와 결혼을 추진했다. 자, 이와 같은 막부 조정, 친막부 세력, 반막부 세력 때 복잡하게 얽혀있던 정세는 1863년 막부 측이 무력을 행사하면서 급변했다. 그때 이제 막부는 원래 이제 종합양이파의 조슈 세력들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왕하고 손을 맺고 그 심을 키웠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고메이치 왕에 접근한 이제 그 막부가 그 당시 그 뭐냐 공마합체 운동을 이제 제안내고 결혼 정책 등을 하니까 이 고메이치 왕이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막부 저 중앙양표 손을 끊게 돼. 조슈번 세력들가 거기다 사스마 편 온건파의 사스마가 거기에 또 가담을 하죠. 청합 그 막부 편에. 그래서 이들이 제거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8.18 정전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종황양파들 조슈변의 종황양파들 고토탄을 했는데 이게 실패하죠. 이게 김모의 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막부가 1차 조슈전부를 단행해서 무력을 공복한 조슈변은 종황양파를 처벌하였다. 근데 잠시 주축했던 반막부 운동이 조슈의 도막파 정권이 수립되면서 아까 이제 무슨 사건을 기해서 아까 그 4개국 연합군이 시모세키에 포격한 사건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서양의 힘을 느끼게 된 거야. 거기다가 또 그 사스마변 자체가 또 한번 싸웠죠. 사령전쟁. 그래갖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힘을 이제 자각하게 되고 서양의 힘을 자각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 서로 힘을 합쳐야 되겠다 해서 종황양파들 결집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맺어진 것이 그 1866년에 조슈아 사스마 양대변이었던 사치 동맹이었고 이 토막 운동이 한층 힘을 얻었다. 그래서 이 사치 동맹을 개설했던 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네, 그 당시 나도 까먹었네. 이름이 샤카모토 노마. 네, 이 사람 이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막부는 도마 세력의 타막이죠. 도마라고 하면 타막이라는 하겠네. 하여튼 타막 세력의 도전에 위험을 느끼고 샤카모토 노마가 제안한 도쿠가시 중심의 봉건 연방제 계획을 받아들여 대정 봉안을 단행했다. 예. 그래서 막부의 의도는 반막부 세력의 요구를 부분 수용하면서 도쿠가와 가문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고 했다. 자, 이러한 막부의 조치에 대해서 반막부 세력들은 12월 9일 왕정 복구 쿠데타를 대응했다. 사스마 조수연합군은 청왕의 궁정을 장악하고 청왕의 이름으로 왕정 복구의 대호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막부의 폐지, 삼직을 설치, 장군의 간직 사인과 영지 몰수를 결정했다. 그래서 260년간 계속되어 도쿠가와 막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반막부 세력이 주도한 신정부는 도쿠가 세력의 존속을 주장하는 친막부 세력들의 저항에 직면했고요. 그래서 사스마 조수 연합군과 도쿠가의 군이 그 도마 후시미 전투에서 충돌하면서 보신 전쟁이 일어났고 신정부군의 초반부터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면서 전쟁은 다음해 5월에 종결되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했지만 쉽게 항복해요. 쇼군이. 그래서 그 나머지 잔존 세력이 있었는데 잔존 세력 여기까지만 있다가 여기도 이제 뭐냐면 공격을 받고 전면하게 되죠.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의 중요한 집권을 보죠. 이게 메이지 정권이 유신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 문제가 안 나와. 요즘엔 너무 쉬웠는지 요 문제를 또 의도적으로 안 내더라고 잘. 메이지 정권의 그 개혁 부분이. 근데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나오면 거의 부분에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요거 외에도 이제 뭐냐면 그 기본 다른 책에도 많기 때문에 기본 심화 강의 내용을 좀 보고 요걸 강조할게요. 자, 메이지 유신을 보는데 일단 그 유신이라는 뜻은 뭐죠? 유신이라는 뜻은 예전에 한번 한국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이 유신은 새로운 걸 바꾸다는 뜻이야. 그래서 낡고 모순된 것을 바꿔서 새로운 걸 바꾸다. 이게 유신인데 일본만 썼던 말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썼던 말이야. 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특징은 하층 무사 중심이었다. 중앙 양이파였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하고 비교했으면 양목 운동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그 당시 했던. 참고로 이제 메이지 유신의 변도가 몇 년이야? 1868년. 여기 있네요. 이때 양모운동 같이 넣었죠. 근데 양모운동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한인 관료세력이었어요. 이거 상대적으로 좀 상층 세력이었죠. 상층에 있었던 신사 계급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지방에도 주도를 했죠. 근데 이제 이들 하층 무사 출신으로서 주로 중앙에 일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행했던 특징이죠. 막고 정치를 타도하고 청왕 중심제를 확립했다. 그래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복고와 혁신이야. 좀 약간 대립된 말이지. 복고하고 혁신이잖아. 근데 이게 대립되지 않아. 그 당시에는. 왜냐, 복고는 언제 어디도 복고하는 거죠? 예전에 그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냐면 야마토 정권, 청왕 중심의 야마토 정권 때 여기 복구하는 거야. 이게 이제 간제도 반영돼 있죠. 그리고 혁신한 건 그 당시에는 유럽처럼 일본 시민사회가 없었잖아.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개혁하다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뭔가 구신점이 필요하죠. 구신점. 그러면서 누굴 끄집어낸 거죠? 예전에 숨어 있었던 청왕이라는 존재를 끄집어내서 청왕이라는 존재를 끄면서 이들 구신점을 삼은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 혁신한 거죠. 그러니까 복고와 혁신이 대입된 게 아니라 요 일본의 국내에서 하는 복고와 혁신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됐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청왕을 구신점으로 해갖고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청왕 중심의 중앙 집권을 확립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메이지 정권이 수립하고 나서 냈던 게 메이지 5개조 서문이에요. 1868년에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게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건데 자, 이를 보면 널리 회의를 열어 모든 이들 공론의 결정 지을 것. 상하 한마음의 국가시책을 활발히 펼 것. 강 군에서 서민의 일까지 각기 그 뜻을 표기하여 인심이 나타내진 것을 안톡할 것. 잘못된 예풍수를 버리고 천지의 공도를 근거할 것. 등등. 이게 5개조 서문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청왕중시 중앙집권적 하니까 근데 일본 국가의 확성, 복구와 혁신이 동시에 일어났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내용들은 되게 뭐에 근거를 했냐면, 그 앞에서 이제 좀 얘기했지만, 공무합체론 있죠? 예, 공무합체론. 예, 공무합체 공의정체론이 이제 연결되는데, 이 공의정체론이 근거한 거야. 예, 그럼 공의정체론이 뭐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 그리고 이게 또 왜 이래 이것도 잠깐만요. 이것도 먹었네. 예.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상하가 합동해서 같이 하자라는 말이 되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공의정치론을 입각한 건데 공의정치론은 그 대정공원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정치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자는 거야. 이게 공의정치론의 주 내용이야. 그래서 대정공원도 이제 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독국가 연방을 중심으로 어떤 그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공의정치론. 그러니까 독국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자. 그러니까 물론 실제 독국가가 이제 주도권을 하겠다는 이제 전제를 깔고 얘기한 건데 문제는 이 독국가가 내렸던 그 가문이 내렸던 게 에도마코가 내렸던 그 독국가 가문이 내렸던 그 공의정치론을 이 메이지 5개문 서문에 반영한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메이지 정권이 나서 중앙정부의 권위가 떨어진 상태였어요. 에도마코 때 하도 그냥 정치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이지 정권이 있을 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힘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내냐면 내가 정치를 혼자 독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권이 혼자 독단하는 게 정부가 혼자 독단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같이 하겠다. 나는 공의정치론을 백성들이 제시한 거야.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상하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하자. 그 논리로 접근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공의정치론이야. 그래서 이 공의정치론이 메이지 5개국 서문이 같이 깔려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의 논리로 이제 형성되면 자유민권 운동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1920년대 뭐냐면 대정민주주의 있죠. 요게 영향을 줘.
그래서 자유민권론자들과 대정민주주의의 그 시대에 이 공의정치는 얘네들 입장을 볼 때는 정치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청왕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청왕과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같이 하는 정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된다. 민하고 같이 하는 이런 식의 논리로 발전시켜. 그러니까 원래 의도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냥 상징적 의미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메이지 5개조 서문을 공의정치의 논의를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그 논의 자체가 자유민권운동과 20년 대정민주주의에 영향을 줘서 어떤 민주주의 방향을 민주주의를 이제 일으키는 어떤 방향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메이지 5개조 서문이 나와주고 이게 후대에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쓰다면 뭘 써야 돼? 자유민권운동과 그 다음에 대정민주주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교과부에 나온 사도집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권하자마자 그들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고대 율령제를 봤던 태정 관세를 이제 실시하고 그러니까 복구죠. 아까 전에 예전에 야마토 정권에 했던 그 당시 율령 관제를 복구를 하고 그다음 에도의 명칭은 도쿄로 개명해서 천도래요. 에도성을 항구로 삼고 메이지로 개헌해서 1세 1원제를 해. 1세 1원제는 중국에서 실시했는 명철시대 때 실시했던 제도인데 한 명의 황제가 한 개 연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청왕이 즉위하면 청왕이 한 명의 하나의 연호만 쓰는 거야. 그래갖고 뭐 우리가 이제 시도 있던 쇼와 몇 년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번에 아키도가 죽었나? 헤이세이가 갔더니 뭐 누가 이끄는 말 했다가 나 요거도 먹었잖아요. 그 일본인 가수 중에 우리에서 활동했던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헤이세이 그 해가 트위터에 올렸다가 요거도 먹었잖아. 왜 일본 영어 쓰냐? 근데 좀 약간 그건 것 같아. 일본인이 일본 연어 쓰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그 연어 사용하는 게 지금 일본이 계속 쓰는 거 있잖아. 중국 사용하지 않죠. 지금 거의 공화국 넘어왔으니까 연어가 사용하던 나라가 이제 지금 일본밖에 없어요. 예, 하여튼 1세 2호 제도를 실시했다. 자, 개혁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제 이거는 이제 꼭 기억을 했는데 목표는 서양문의 적극적 수용과 중앙집권적 입헌군주의 확립을 통한 부국강병을 하려고 했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앙집권 체제에서 보면 처음에 판적봉환을 해요. 판적봉환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와 인민을 청왕에 봉환을 한 거야. 그래서 다이모들이 그래서 다이모들 봉환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봉환하면 그들을 지번사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형식적인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패번치연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군사적 중앙의 군사적 키운 이제 메이지 정권은 그 당시 이제 패번치형을 당해. 그래갖고 이제 번을 폐하고 뭘 설치하는 거죠? 현을 설치해요. 네. 그래서 국경선도 그러니까 국경선인데 그 번의 지형도 바꿔. 그러니까 번을 현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번들을 하나로 묶어서 현으로 만들거나 하여튼 큰 번은 또 나눠서 또 몇 개, 두 개 현을 놔두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지형을 그 행정구역 명칭을 바꿔버려요. 그냥 해처구역시켜. 그건 뭐냐면 세력을 약화시킨 거죠. 근데 웃긴 건 사스마번하고 조슈번은 그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가. 자기 번은 그대로 현만 바꿔. 그 나머지 번들은 다 그냥 해처구역 갖고 이렇게 국경 그 번의 그 현의 관계에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런 식으로 힘을 약화시킨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예전에 다이모들 지변사들 다 중앙으로 올리게 한 다음에 누굴 파견하냐면 정부의 관리나 부지사를 파견해서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폐변치연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부터 번외 형태가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회경제 특권이 폐지됐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고 신분제 교육하고 의무교육 제도가 실시되고 진병제가 실시하고 유학생 파견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신분제 개혁은 진병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가운데서 진병제를 실시하려고 이제 그 신분제 개혁을 했고, 그래서 3인 평등 조치를 하죠. 공가, 다이모 하족, 일반 무사, 사족, 평민들을 새로운 통일적으로 형성하고, 그다음 평민들의 권한을 강화시키죠. 평민들도 묘지, 아까 성을 쓸 수 있도록 했고, 거주나 직업의 선택 자유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농민 외에도
상인에도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문무관리가 되는 걸 허용했고 신분과 통혼도 허용했다. 그 다음에 이걸 봤더니 징병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군민 개병주의 입각해서 군대를 양성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군대는 누구만이 갔죠? 사무라이만 갔죠. 이제 사무라이가 아니라 사무라이, 농민, 상인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같이 가는 거야. 그래갖고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3년 동안 복무를 하고요. 서양식 장비와 훈련을 받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훈련된 군대가 나중에 세이난 전쟁이라는 사무라이 군대를 쳐부셨죠. 그래서 효과가 이제 증명이 됐죠. 근데 이런 진병제 실시나 3인평등, 신분제 개혁은 누구의 불만을 샀을까요? 당연히 사무라이 불만을 사게 되죠. 얘네들 입장을 때는 이제 평민들하고 똑같아지고 예전에 자신의 특권이라 생각했던 이런 군인으로서의 특권 이런 것들 없어지잖아. 근데 이제 진병제 실시는 또 불만을 불러일으켜. 왜냐면 예전에 안 갔던 군대를 또 일본 평민들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기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요. 자, 교육은 뭐 소학교 의무교육 해갖고 이제 6살 이상의 남녀 소학교 의무화 시켰고요. 물론 이거에 대한 반발도 컸어. 왜냐면 소학교 의무교육 시켜놓고 돈을 받아요. 입학금을.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지. 누가 가려?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무료교육을 하니까 이제 얘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성립되죠. 그 제국대학. 그래서 제국대학이라는 것은 국가가 만든 국립대학을 말하는데 그 7개가 만들어졌어요. 식민지와 본토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본토에 만들어진 게 동경제국대학 있고 우리나라 그 경성제국대학도 그 원래 제국대학 1단이에요. 예,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 그 다음 뭐 개이오 대학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재정 관련된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지조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조세제도 근대를 통해 지세 확보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걷었죠? 일단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토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걷었는데 이것이 아니다. 이제 생산량이 아니라 이제 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이제 농민들이 인정하고 직권을 발행하고 이거 토지의 수조권은 예전에는 다이모드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에 환원시켜. 그래서 가세 보존 수확량이 아니라 곡구닥가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지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가로 바뀌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메이 정권은 근대화를 하려고 했죠. 그럼 근대화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종전에 이 곡구닥가를 거두면 예측이 불가능해. 풍문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거두면 어떻게 돼요?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근대화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는 마을의 공유지는 국유지에 편입했다. 그래서 물납을 근라고 건치고요. 세율을 지가의 3%로 결정했어. 이 3%가 그리 높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지가를 기준으로 예전에 받았던 수확량의 평균량을 지가로 해갖고 이제 정해가지고 3% 걷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야. 왜 불만이 많으냐? 일단 농민들 입장 볼 때는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비옥도가 높은 땅이 있고 비옥도가 낮은 땅이 있겠죠. 근데 이 비옥도가 이제 해갖고 생산량이 비옥도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수확량에 따라서 걷게 되는데 이게 합리적인가 농민들 입장에서 왜 합리적이냐면 어떤 땅은 비옥도가 낮더라도 지가가 높은 데가 있죠. 공시지가가. 근데 어떤 땅은 비옥도가 높은데 공시가 떨어지는 땅이 있어. 지금 전라도도 그렇죠. 전라도 거기 비옥도 높잖아. 근데 땅값은 뭐야? 떨어지죠. 서울의 여의도 같은 거 뭐 그 비옥도가 떨어지죠. 솔직히 말해서 농사 지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공시지가 오르는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걷다 보니까 비옥도가 낮고 공시지가 높은 땅들 있죠. 상당수 땅들에 농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거야. 근데 실제 세금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 깎아줘도 불만이 나는 거야. 그 입기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고, 이거 예전에 이제 뭐냐면 중증적 부분적인 정통적 권리들, 그러니까 마을의 토지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소자권, 그러니까 우리가 도지권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일문일권주의 내들기 때문에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의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입기들이 발생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유민권 운동과 또 연결돼요 또.
자, 그리고 이제 요 당시 이끼를 익혔던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이 소장인들보다는 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호농들,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익혔어. 왜냐면 실제로 이게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지세를 납부하는 거니까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했죠. 그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를 진행했고 귀족들 여러 특권을 폐지하고 지적권 개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복록 폐지예요. 이걸 진록 처분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무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영국미 이런 것들 다 없애고 대신에 이들에게 이제 뭘 줬냐면 그 복록을 줬어 국가에서. 근데 문제는 복록을 주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든 거야. 그래서 복록도 폐지시키고 뭘 줬냐면 근록 공채 증서를 줬어요. 나중에 돈을 주겠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근데 문제는 나중에 돈을 주되 화폐로 연차 지급하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면 그 무사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채권 줘놓고는 나중에 연차로 해갖고 10년도 15년 뒤에 주겠다고 하니까 당장 뭐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사족들이 몰락했고 사족들이 두 가지로 이제 방향을 바뀌어. 그래서 정부의 불만을 갖고 그 불만을 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있고 사족 반란들을 일으킨 세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자유민권 운동자로 바뀌거나 아니면 순경이나 교사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바뀌게 된다. 하여튼 이런 조치 때문에 사족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전환론과 사족 관련 배경이 되었다. 공록 빼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라이 계층은 몰락을 했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래서 사무라이 계층은 몰락을 해갖고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이제 사무라이 정신은 남아있죠.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죠.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 정신 항상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남아있어, 아직도. 자, 그다음 식상호업 정책을 내갖고 이 식상이라는 것은 이제 식상호업 정책 우리나라 역사와 또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상호업 정책을 했죠. 일본에 영향을 받았고 산업 자본주의를 이식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양식 무기 공장이라든지 강상경영, 철도 부설, 근대적 화폐 제도를 냈고 이때 근본이 태안제를 채택하죠. 등등을 했다는 거. 자, 사상적으로 보면 신도를 국교화시켜요. 근데 이 신도를 국교화시키기 전에 뭘 하게 되냐면 불교와 신도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신불수법이라 갖고 신도와 불교를 합쳐놨죠. 그러니까 신사와 신사가 뭐가 되는 거야? 신사가 사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신도를 분리시켜 놓고 여러 신들 우두머리를 누구서 그다음 살아있는 신 청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불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신불 분리를 시켜서 신도를 국교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신불 분리론 과정에서 사찰이나 불상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이런 폐불 해석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건 청왕권과 관련돼 있다. 예전에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신도를 국교화 시도만 했지 국교화를 못 시켰어. 왜 그러냐면 외국의 입장부터 서양 근대 국가 입장부터는 신도를 국교화시킨다? 이건 재정일치죠. 고대 국가에 있는 거지 근대 국가는 뭐야? 종교를 분리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세계 그 국가들의 비판을 받으니까 그냥 이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다만 신도를 이제 중요시 여기고 신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은근슬쩍 청황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황을 위해서 죽은 혼들을 모시는 거죠. 신으로서. 그리고 모시기 싫다는 사람까지 모시잖아요. 거기는요. 그래서 이제 야스쿠니 신사가 뭐가 되는 거야? 군국주의의 어떤 상징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독교는 원래 탄압했는데, 자, 우라카미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외국의 항의를 받고는 기독교 묵인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교육과 의료 활동을 통해서 전국의 신자가 증가됐다. 근데 보니까 이제 일본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1, 2%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그렇지만 이렇게 있고 결과는 국수주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 체제의 성립에 크게 기여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정부는 국내 혼란 속에 정치적 기반을 안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5개조 서문을 반포하고 그 개국 방침과 공의 여론에 바통한 통치의 원칙을 밝혔죠. 근데 공의 여론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얘기한 뭐와 관련된 거죠? 아까 얘기한 그 당시 여기 공의 정치론과 관련된 거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고대 태정관제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을 조직하였다. 또한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고 청왕을 도쿄로 옮겨 새로운 수도 삼았다. 자, 1869년에 보신전쟁을 마무리되어 군사적 안정이 회복되자 정부는 중앙집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죠. 1869년 1월에 정권의 핵심이었던 사스마 조슈 도사 시제 건주들을 설득해서 이들이 누려왔던 토지와 인민을 대한 세습적 권리를 정부에 반환하는 판적공항을 하죠. 근데 판적공항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제 이름만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토지와 그 다음에 그 인민을 갖다 바치지만 그 당시 그 번주들 지번서 임명했기 때문에 실질 통치권은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있고 그걸 또 나갔던 걸 좀 더 나갔던 것이 폐번치현이죠. 그 뒤에 있고요. 자, 또한 신분제를 개혁해요. 다이모와 상층 귀족은 하족으로, 일반 무상은 사족으로, 농민은 평민으로 해서 이렇게 사족이 평등하는 3인평등 조칙을 하죠. 다만 이제 다이모와 그 다음에 상층 귀족 하족에 묶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뭔가 특권을 줘요. 또 특혜를. 더불어 3인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평민의 성을 사용하고 신분 간의 결혼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허용했고요. 1872년에 번들을 통폐하여 현을 설치하고 중앙직 정부가 직접 임명한 지사를 파견했는데 이것이 폐변치현이죠. 예.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에 직접 통치하게 함으로써 막번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고 전국의 중앙집권을 완성하게 되었다. 자, 메이 정부는 1872년 징병제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을 기초로 한 근대적 군사제도를 탄생시켰다. 막말의 어떤 방막고 운동 과정에서 조슈론이 창설했던 무사, 농민의 혼성부대의 경험을 통해 제2차 조슈 정벌에서 그게 승리했죠. 그래서 이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적 전투에서 무사가 아닌 평민으로 구성된 군대가 효율적인 것을 확인되었다. 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872년에 국민개병 원칙을 담은 징병 고유를 발표하고요. 1873년에 징병령을 공표했다. 더불어 1872년에는 병부성을 폐지하고 육군성과 해군성을 설치했죠.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육군성, 해군성이 있었다. 근데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 기밀을 공유하지 않고 뭐냐면 따로따로 놀았죠. 그래서 나중에 작전 전개 때 상당히 다툼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그런데 하여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873년에 지조 개정을 단행해서 조세제도를 근대화하게 했다. 정부는 막부의 연공징수권을 계승했지만 연공 수치가 미가의 변동에가 작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재정 확보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정부는 토지세제 개편을 목적으로 1872년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온 토지 소유권과 매매권을 인정하고 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와 매매권이 없었냐? 있었어요. 에도 시대 때도 농민들도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매매하고 저당을 잡힐 수 있었어. 근데 에도 막부에서는 금지시키고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사문화 되니까 그냥 그 메이 정권에서 근대 토지 소유권 인정해 주는 거야. 합법화 시켜주고 대신에 이들에게 이제 직권을 교부하자. 이 직권은 뭐에 입각한 거야? 일문일권주의에 입각한 거야. 자, 일문일권주의에 입각했다는 것은 꼭 나머지의 그 예전에 정근대 시대 때 그 토지의 권리가 소멸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뭐 경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소멸되고 마을의 공유지 이용할 수 있는 이패권도 다 소멸되고 그래서 누구만 해준 거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을 호농이라고 했어요. 일반 농민이 아니라 호농들은 좋은데 문제는 일문일권주의 직권을 고부했는데 거기까지 좋아.
근데 이들에게 지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몇 퍼센트 부과한 거죠? 3% 부과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요 골자는 지조를 지가 3% 인정하고 이를 직권 소유자가 매년 헌금으로 지불하는 거야. 자, 이와 같은 지조 개정을 매년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다. 왜냐 풍과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곡구닥달을 하면 세제를 이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겠죠. 예산을 안정적으로 세워야지 수입이 안정해야지 나가는 돈도 어떤 지출도 안정적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자, 메이 정부는 이제 정치, 행정, 군사, 재정 전반에 거쳐 급속한 개혁 정책을 통해 공공 기반을 해체했고요. 근대적 중앙 집권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대다수 일본인들의 혼란과 고통을 안겨줬다. 특히 공공적 특권을 빼앗기기는 사족층의 불만과 반발이 일어났고, 그다음 징병제, 지주기조 같은 정부 정책은 농민의 경제적, 물리적 부담을 가중시켜서 1870년대 내내 각지의 농민 반란 이끼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유신상거래 갖고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유신상거 있어요. 거기 보면 오코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마니 세 명이 있는데 그것이 다 좋지가 않아요. 뭐 암살당하고 할복 자살하고 그래요. 예, 이 사람들. 그러면 이또는 어디 있냐? 이또는 아직 우측에 끼어지지 못하죠. 얘는 1세대고 이또는 그 당시 젊었어요. 그 밑에 시다바리 역할을 좀 했던 사람들이야. 그 20, 30대 애들. 그 20, 30대 애들은 얘들이 죽고 나서 이제 등장했던 세대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 문명개화 정책을 볼게요. 이 문명개화 정책은 이제 이학과에서 사셨던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온 것보다 한 번 나왔다. 두 번 나오네, 두 번.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한 10년 됐기 때문에 여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자, 1870년대 접어들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근대화가 문화적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문명개화는 메이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막말의 전면 과정을 양유도내에서 개국로 전환된 인사들이 주도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에 적극적인 개국론을 표방했다. 정부의 서구화 받침은 이학과 사절단을 통한 한층 권고해졌는데 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학과 사절단의 목적 두 가지 쓰라고 했어요. 하나가 뭘까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서양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예, 조약 개정이죠. 불평등한 것들을. 근데 조약 개정이 실패했는데 서양 문물 수용은 수용됐죠. 예. 그래갖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독일의 헌법 뭐 이런 것들 군사제도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학과 사절단 갈 때 얘네들만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도 같이 갔냐면 어린애들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 얘들을 왜 데리고 갔어요? 얘네들이 이제 와서 유럽 각지에 돌 때 일종의 공부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달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학구야 사줬단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이학구야 사줬단 이제 모습들이 쭉 있죠. 자, 이학구야 사줬단 원래 서양 제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구성됐으며 정권 대상은 이학구라 동웅이, 부산의 기도 다카요시, 모코보 도시미치 같은 정부의 실권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주요국을 순방하면서 선진국의 제도와 문물을 상세히 시찰했다. 이학구야 사줬단의 경험은 나중에 이제 메이지 정부의 서구화가 불가피성 절감의 계기가 되었고 본격적인 이제 뭐냐면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바탕이 되었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학과 사절단에 나갈 때 뒤에 있는 얘기지만 요때 남아있던 잔류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이코 다카모이거든요. 이 전환론자들 등장을 해. 그래서 이학과파와 그 다음에 그 전환론자 간에 논쟁이 하죠. 그래서 이학과 사절단 그러니까 이학과파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지금은 아직 한국 치기는 시기에 이르다. 근데 이에 대해서 잔류파들은 치자. 결국에 쫓겨나죠. 그래갖고 이들이 무슨 정권을 일으켜요? 선한 정권을 일으키죠. 예. 자, 신정부는 각종 제도와 문물의 서구화를 추진했다. 1872년에 학제를 제정해서 전국을 8개 대학교로 구분하고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와 사범학교 등의 제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6세 이상의 남녀의 소학교 진학을
의무화했다.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는 국민 육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발맞춰 1870년 소학교 국가는 서구의 근대적 지식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학교 설치비와 수업료는 민간이 부담했기 때문에 민중의 불만을 샀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비용이 마련하고 나서 하니까 그때서 이제 많이 진학하게 되죠. 자, 1871년 단발령을 공표했고 청와기 직접 단발 예율과 서양식 두발의 영향을 뭐냐면 가져왔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건 뭐 크게 뭐냐면 이렇게 반반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일본 애들은 이거 이런 식으로 했죠. 어디 보시면 여기인데 밀죠. 대머리도 이렇게 밀고 요즘 올리잖아. 예. 그래서 요것만 자른 거야 그냥. 요것만 자르고 머리 길게 하는 건데 대머리는 참 좋은 거예요. 탈모 있는 사람은 이런 형태가 참 좋았는데 자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는 단발령을 내리니까 이제 안 되죠. 이제 어떻게 부모가 물려주신 것을 털걸 건들 수 있냐 그런 건데 아직까지 일본은 유교율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리 샥 밀고 그냥 했던 걸 다 기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같은 해 우편 규칙을 이제 제정해서 전국적인 우편 제도를 정비했고요. 근대적 화폐 제도를 정비하면서 근본이 태안 제도를 이제 했어요. 근본.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은본위를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1892년인가 94년 때 근본이 태안으로 전환을 했어요. 1872년에 태음역을 폐지하고 태양역을 채택하는 동시에 1일을 24시간 통일하는 내용으로 포고령을 내렸다. 태양역을 사용했다가 1872년 12월 3일이 1873년 1월 1일이 되고 중간에 붕 떴죠. 일본 정부는 서양식 기술 수용에 적극적으로 보여서 그 당시 1872년에 신바시와 요코하마에 있는 최초의 철도를 부설했고요. 1874년에 아오모리, 도쿄, 나가사키 사이에 전신을 설치했다. 자, 서양 공군의 일상생활에 침투했고 서양식 단발머리에 양복, 모자, 구두를 입고 소고기 음식을 먹는 게 유행했다. 이 소고기 음식 먹는 게 뭐가 근데 예전에 일본 애들 4발 달린 짐승의 음식은 안 먹었어요. 뭐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걸 안 먹었는데 이때부터 먹기 시작해. 얘네들이.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먹을 때 왜 먹었냐면 서양인들 보니까 키가 크거든. 등치도 크고. 근데 일본 애들은 뭐야? 지금도 그렇지만 왜소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유전자 탓은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생각? 이건 고기를 안 먹어서 그런다. 그래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해서 이때부터 먹기 시작해. 근데 문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고기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고기를 좀 먹은 것처럼 먹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 돈가스죠. 돈가스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 해갖고 해서 밀가루 음식에 섞어갖고 만든 거잖아. 이게 돈가스고 카레 아시죠? 카레. 우리가 좋아하는 카레는 원래 인도 음식인데 우리가 먹는 카레 라이스는 인도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일본 음식이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만든 음식인데 일본의 해군 애들이 예전에 밥을 줄 때 밥만 줬나 봐요. 그래서 부식은 부식비로 해갖고 사서 먹는 건데 얘네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부식비를 다 보낸 거야. 그러니까 밥하고 간장만 먹은 거야. 그러니까 각기병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각기병 예방을 위해서 만든 것이 카레 라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카레에다가 밀가루 섞어서 만든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서양식 음식을. 자, 요코하마 같은 개항장과 대도시에는 서양식 건물이 축소됐고 의자와 테이블 같은 가구들이 수입되었다. 그래서 이제 문명계화의 풍조화, 대부분의 제도와 일상생활에 집중되긴 했지만 서양의 학문과 사상도 알차게 수용됐죠. 그래서 1860년 후쿠자 유키치가 서양사전, 이거 외워두세요. 예, 이 서양사전은 에도마국 때 쓴 거예요. 에도마국 때. 후쿠자 유키치 하니까 메이지 정권 때라고 생각하지만 후쿠자 유키치가 젊었을 때 그 당시 에도마국에서 보내는 서양 시찰단이 있었어. 우리가 이제 심사유단들처럼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가서 그 서양의 풍경을 보고 썼던 베스트셀러 책이 뭐냐면 서양사전이에요. 그거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이 책 이름이. 그래서 서양사전이 출간돼서 서양의 역사,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개됐고요. 그리고 문명개화 시기가 되자 서양의 관련 저술과 번역을 통해서 서양 학문이 적극적으로 소개되었고요. 1873년에 후쿠자와 함께 가토시도 유키, 니시무라 시키키, 니시 아메네 등등이 명류사를 조직하고 이름에 이렇게 명류 잡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서구 사상을 소개하고 이들의 서양 문명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상면에서 우러러 보고 자유주의, 천부인권론, 진화론 이런 서양의 최신 사상을 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권이란 말, 그런 거,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말들이 요때 만들어진 거고, 이런 말들을 누가 자유민권론자, 특히 민주주의는 후쿠자 유키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만든 말이야. 예. 근데 웃긴 건 인권 민주주의 말로만 만들면 뭐해? 근데 얘네들 되게 웃긴 게 국내 그 일본 국내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되게 강조해요. 근데 국외의 정책은 상당히 제국주의 정책이야.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후쿠자 유키지거든요. 근데 후쿠자 유키지는 저 예전에 그 조선의 그 김옥군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친했어요. 근데 갑신전멸을 통해서 그 실패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중국이나 한국은 도저히 안 된다. 같이 간 동반자가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다. 우리가 먹는 게 낫다. 서양의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우리가 먹는 것이 그들에게도 뭐냐면 상당히 행복한 일일 것이다. 망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뭘 주장해요? 그 당시 이제 주장했던 것이 타라논 같은 걸 주장했죠. 타라논 나중에 이제 시험 얘기할 텐데 예전에 그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는 문명 개화론 부분을 이제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원래 초기 때 이제 일본 애들은 한국 야제를 주장했죠. 야마토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서구의 기술을 수용하자. 이게 좀 더 발전된 게 문명개혁론이야. 이때 문명개혁은 이제 항원 야제는 50% 수용인데 얘는 뼈까지 수용해. 100% 수용으로 나가게.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냐면 일단 요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 좀 그림 보세요. 같은 일본인이야. 근데 하나는 얘는 뭐죠? 서양의 옷을 입고 있죠. 양복을 입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좀 약간 이상해. 서양 양복 외에도 뭐죠? 일본식 기모노 이런 것도 있죠. 일본식 옷을 입고 있고 얘네는 뭐야? 일본식 옷을 입고 있어.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는 개화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냐? 얘는 반 정도 개화죠. 얘는 일본식 옷은 미개죠. 그러니까 요게 그림에서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미개는 뭐 일본 거야. 근데 서양 거는 개화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화하려고 문명하려면 일본 거를 벗어나서 뭘 해야 된다? 서양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문명개혁은 특징은 일본의 상태를 미개 상태 보고 미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서양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주장한 게 문명개혁론이고 이건 메이 정부가 문화,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서양의 근대사상과 문화생활을 문명생활 유입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 후쿠자 유키치, 니시무라 시키키 등등이 있는데 이 사람이 메이로쿠 사회에 모여가지고 성립해서 메이로쿠 잔시 명誉잡지를 발행했고 인권과 비판정치, 민권사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이중적이라고 했죠. 대내적으로는 인권, 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그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상이 타라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후쿠자 유키치의 활동을 보면 이 사람의 활동 내용 한번 나올 것 같을 수 있어요. 하도 유명한 사람이어서 게이오 의식을 설립했고요. 오늘날 게이오 대학의 전신이죠. 타원을 주장했고 그다음 중국과 한국의 개혁 사상에 큰 영향을 줬고 이거 좀 중복된 거네요. 그다음 교육의 활동, 언론 활동했고 학문의 권유와 문명의 계략 같은 걸 저수했고요. 특히 유명한 책은 서양 사전이다. 그래서 에도 막고 말기 때 미국에 방문해 저수했던 거고 일본 국민들에게 발전된 서양의 모습을 알리고자 했다. 그다음 문명 개혁하는 내용들 보면 이거 동아시아 교과서 많이 나오죠. 서양의 시간, 휴일, 개념들이 도입했죠. 태양력, 그 다음에 시각에 표시한 24시간, 간청에서는 일요일과 후일제, 예전에는 7요일제가 아니라 10일마다 쉬었어요. 정근대 시대 때는 주기가 10일이었어요. 근데 7요일제를 했고, 음력세를 폐지하고, 청약 기념일을 제정하고, 대신에 절기 행사를 금지시켜요. 양복, 차용하고 단발물이 유행하고, 서양식 건축, 서양 요리점, 가스통 인력거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뭐냐면 일본의 대외 침략이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뒤에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자, 서양 세력들의 어떤 그 대한 자국 식민지의 극복 방향 논의로 서양이 우리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논의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부국 강병론과 아시아적 연대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하쿠라 도모미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잘못 알고 계신 분이면 후쿠자 유키치가 주장했다고 하는데 후쿠자 유키치는 거기에 초반에 동의만 했을 뿐이지 실제 주장했던 것은 이하쿠라 토모미라는 사람이야. 흥하론이죠. 그래서 구미 열강을 일본어 적으로 간주하고 이하 대항하기 위해서 같은 아시아인 조선과 중국이 서로 연합해서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 맹주로 진정한 아시아 연대와 동양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대동아 공영권에 영향을 줘요. 예. 그리고 이제 전환론이 있는데 전환론은 이제 메이지 6년 정변의 또 배경이 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그 오코보 도시미치 같이 구미 시찰반이 받고 나갈 때 그 사이고 다코모리를 중심한 국내 장류파들이 그다음에 국내 불평 무사계급이나 농민의 반정부 움직임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서를 쳐야 된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전환론이에요. 예. 그래서 국내 잔류파는 전환론을 주장했는데 국미 시찰반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중국을 자극시킬 수 있다. 반대를 했어. 결국에는 국내 잔류파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이들이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서남 전반, 서남 전쟁이죠. 사이고 다카모리 이런 사람들이 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유민권론자들이 이렇게 나가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국내 잔류파와 구미 시찰파가 대입했던 것이 메이지 6년 정권이라고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신정부가 그러니까 오코보 도시미치 같은 그 신정부가 얘네들이 전환론을 거부했던 건 뭐냐 전환론에 반대했던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아직 시기가 뭐냐면 아니다는 거야. 다만 항공 침공보다는 통상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죠? 운요 사건을 이제 이렇게 해갖고 통상을 시켰던 거예요. 개항을 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타라논이 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타라논의 정확하면 타라 입국론이에요. 네. 타라는 뭐야? 타라. 아시아를 탈피해서 입국은 뭐냐? 분화파에 들어가자. 유럽의 국가에 들어가자는 거야. 그 예전에 같이 가자는 이제 호구자 유키지가 그다음에 갑신전멸 계기로 해갖고 생각이 바뀐 거야. 그래서 어차피 중국이나 한국은 안 된다. 수수도 이제 개혁해서 안 되니까 차라리 뭐냐면 서양 세력이 먹기 전에 우리 일본이 먼저 먹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 좋은 형제가 아니다. 나쁜 형제들이다. 그리고 친구도 아니다 얘네들. 처부시할 대상이고 점령할 대상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일본은 이웃나라 개명화된 것을 기다려서 공동으로 아시아를 번영할 여유가 없다. 이거 흥화론이죠. 오히려 아시아 이웃들로부터 벗어나서 서양의 문명국들과 함께하여 조선과 하면 중국과 조선과 교섭한 방법도 일본의 이웃나라에서 특별한 배려할 필요도 없다. 유럽인들이 아시아 나라에 대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들한테 대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있고 내 심정을 말하자면 아시아 동방의 중국, 조선이란 나쁜 친구들과 교제하는 거절한 바다.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완전 제국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쿠자 유키치처럼 이제 이런 그 자유민권론자들이 아까 국내에서는 인권이 민주주의 내세우지만 국내에서는 상당히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 나갔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타사 일본사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자유민권 운동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순서가 이거 별로 없네 뒤에. 자유민권 운동을 이제 보는데 이 자유민권 운동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것도 기출 예문에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것도 설명이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심화 강의 교재에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 나서 자유민권 운동을 나갈 텐데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 그 부분을.